떡 안녕하세요. 떡떡DC를 갔다 온 지도 좀 되었네요. 근데 그 사이에 제가 영상을 하나도 못 올렸죠. 예, 시차 적응도 해야 되고 바쁘기도 했었습니다. 몇 번 영상을 제작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계속 이제 잘 안 되다가 오늘 또 한번 다시 영상 제작에 도전합니다. 사실 이 챕터가 이제 결합도와 응집도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사실 지금 이 영상 녹화가 지금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녹화예요. 이 챕터가 좀 약간 녹화를 하면 할수록 뭐라 그럴까, 좀 약간 애매한 느낌이 남아서 아쉽고 애매한 느낌. 다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그런 챕터였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괜찮게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 챕터에서 다룰 내용은요, 앞서 이야기했던 스파게티 코드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커플링에 대해서 이제 더 이야기를 해보게 될 거고, 그것과 함께 코헤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플링과 코헤전은 우리말로 결합도와 응집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커플링은 코딩을 처음 시작하는 개발자들 그리고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죠. 이 코드와 이 코드가 커플링이 심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 이거와 이거 이 클래스와 이 클래스가 커플링이 심해서 블라블라. 굉장히 많은 이제 커플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커플링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커플링이 이제 심해진 코드를 이제 스파게티 코드라고 불렀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이제 응집도, 그 결합도의 반대의 의미인 응집도와 결합도 커플링을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결합도, 이제 우리말로 결합도, 영어로는 커플링이라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제 계속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커플링을 이야기할 때 왜 커플링이 발생했고 어떻게 그 결합도를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들여다본 적은 잘 없을 거예요. 그냥 직관적으로 이제 항상 그것들을 판단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내용에 대한 정리가 안 되어 있다 보니 구체적으로 이제 그 결합도를 낮추는 활동에 대한 그 실행 방안을 잡을 수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원인을 알아야지 해법이 나오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결합도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기로 합시다. 자, 결합도의 종류들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뭐 제가 나눈 건 아니고요. 위키피디아에서 나눠져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서 대부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용 결합도, 공통 결합도, 외부 결합도, 제어 결합도, 스탬프 결합도, 자료 결합도, 메시지 결합도, 뭐 이런 종류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이 내용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다 이해하는 거는 뭐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리고 또 이 내용들은 이제 다시 이제 위키피디아를 보든지 아니면 다른 쪽 내용들을 뒤져보면은 대충 내용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것들이 텍스트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모호한 부분들도 좀 있고요. 또 실제로 그것들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것들도 좀 있어요. 뭐 이런 경우는 어떤 특정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뭐 전부 다 자기는 이거는 무슨 어떤 결합도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는데 다른 쪽의 설명을 보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꽤 있어서 사실은 이것을 뭐 굉장히 정확하게 디파인 한다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지만 이제 왜 어떤 경우에 이제 그 결합도, 강한 결합도, 즉 내용 결합도 같이 강한 결합도가 뭐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고 메시지 결합도처럼 낮은 결합도는 또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지를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나씩 보자면, 내용 결합도는 어떤 코드가 다른 코드의 내부적인 동작에 의존하는 경우예요. 보통 이제 그쪽 코드로 점프를 해서 내부 동작에 의존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내용 결합도에 해당되는데, 그만큼 의존의 강도가 강하다는 것이죠. 의존의 강도가 강한 것은 커플링이 강한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말하면은 메시지 결합도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나 메시지 패싱을 한다고 되어 있죠. 두 개의 모듈이 있는데 하나의 모듈에서 다른 모듈로 뭔가의 이제 동작을 요청할 때 오브젝티브 C를 기억해 보시면은 메시지를 보내고 OBJ 샌드 메시지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파라미터를 넘겨서 받은 그 메시지를 받은 객체가 그 메시지를 처리하기 위한 적당한 메소드를 실행해주는 그런 형태였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메시지와 파라미터를 보내서 서로 간에 이제 두 개의 모듈 간에
서로의 코드를 사용하는 그런 형태로 구성될 때가 결합도가 낮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상황들, 이제 대충 그러면 이제 결합도, 높은 결합도를 보이는 양상과 낮은 결합도를 보이는 양상에 대한 판단이 어느 정도는 되실 거예요. 어떤 동작의 의존성을 가지면은 경우들은 높은 결합도가 될 확률이 높고요. 반대로 동작의 의존도가 낮은 경우에는 낮은 결합도. 그리고 그 파라메타들의 타입들 있죠. 파라메타들의 타입들도 한쪽에서 제공하는 파라메타 어떤 클래스나 그런 타입들을 이용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결합도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이제 완전히 그 랭귀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프리미티브 타입들만 이용해서 어떤 자료들을 주고받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결합도가 떨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구분해 보면은 이제 공통 결합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데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결합도가 높은 쪽에 속하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 이게 외부 결합도가 상당히 좀 약간 예, 이야기 설명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위키피디아에 나오는 기본적인 설명과 사람들이 또 이제 올려놓은 블로그나 다른 쪽에 올려놓은 것들에 대한 설명들이 좀 애매한 것도 있고요. 제가 지금 뭐 집에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책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교과서적인 외부 결합도의 정의를 이야기하기에는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건 각자 알아서 따로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요. 예를 들면은 뭐 자료 결합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인 자료 요소 성격의 파라미터로만 데이터를 공유한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뭐 프리미티브 타입들, 그러니까 뭐 인트, 더블, 뭐 스트링 이런 타입들만 가지고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은 서로 간에 이제 디펜던시가 굉장히 적어지겠죠. 하지만 이제 스탬프 결합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복합 구조체를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뭐 어레이나 딕셔너리 같은 그런 애들을 이용하게 될 텐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구조의 모양 자체에 대한 어떤 식의 이제 공유가 되어 있어야지만 제대로 사용할 수 있거나, 또 그리고 이제 그 구조체의 모양이 바뀌었을 때는 사용하는 쪽도 함께 바뀌어야 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결합도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될 거고요. 예, 이런 식으로 약간씩 뭐라 그럴까, 내용 자체에 굉장히 의존적인가, 아니면 주고받는 파라메타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인가에 따라서 결합도가 바뀌게 돼요. 근데 대부분의 제가 본 코드들은 보면요, 메시지 결합도나 자료 결합도, 스탬프 결합도 수준까지 가는 코드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이제 거의 스탬프 결합도 정도 수준에 있는 코드들이 결합도가 굉장히 낮은 축에 속하는 코드가 되어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대부분 다 심한 경우에는 내용 결합도, 공통 결합도 수준의 코드들도 굉장히 많이 봤었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좀 이제 그 결합도 레벨을 좀 낮출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는 내용 결합도, 공통 결합도 아니면은 뭐 외부 결합도 수준이나 그 정도를 적어도 못해도 제어 결합도 정도 수준까지를 낮춰주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메시지 결합도나 자료 결합도만 정도 수준의 코드만으로는 하고자 하는 일을 다 구성하기가 힘들 거예요. 매우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적절히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예, 그 결합도가 어느 정도 레벨이 되어야 할지를 이제 좀 생각해서 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결합도가 높은 결합도를 지녀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낮은 결합도를 지녀야만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제 이것도 이제 좀 판단을 하는데 굉장히 큰 부분이 되겠죠. 자, 이제 반대의 개념인 응집도를 보게 될 텐데요.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기능적 응집도, 순차적 응집도, 교환적 응집도, 절차적 응집도, 시간적 응집도, 논리적 응집도, 우연적 응집도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예, 앞에 이제 결합도와 마찬가지로 응집도도 이것을 사실 다 일일이 어떤 것이 어떤 응집도인지를 다 외울 필요도 없고요. 자, 어떤 경우에 응집도가 강해지고 어떤 경우에 응집도가 낮아지는지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한번 보면요, 기능적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듈 내부의 모든 기능이 단일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뭉쳐져 있는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응집도가 강합니다. 사실은 모든 경우에 이렇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그런 아주 이상적인 모습인 거죠. 그 다음에 순차적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모듈 내에서 어떤 동작을 한 결과들이 다른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그렇죠? 이걸 하고 그다음 그 결과를 또 다른 데 이용하고 순차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 이제 붙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그나마 이제 응집도 강한 편에 속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환적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입력과 출력이 동일한 애들이 어떤 동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같이 하는 경우에요. 사실 입력과 출력이 동일하면 실제로 같은 동작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진 않을 거예요. 항상 그런 건 아니죠. 어떤 입력과 어떤 출력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동시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한 군데다 같이 모아놓은 상태가 되는 거죠. 단지 입 출력의 공통점만 가지고 있는 경우를 교환적 응집도라고 합니다. 이것도 그래도 비교적 응집도 강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 거죠. 자, 절차적 응집도 같은 경우는 한 중간 정도의 응집도를 가지는데요. 다수의 관련 기능들을 가질 때 모듈의 구성 요소들이 그 기능을 순차적으로 수행한다. 예, 어쨌든 여러 개의 이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이게 순차적 응집도하고 절차적 응집도가 약간 비슷한 느낌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자, 시간적 응집도라는 건요, 연관된 기능이라기보다는 특정 시간대에 함께 처리되어야 할 활동들이 이제 한 군데서 처리되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흔히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뭐 뷰 디드로드 이런 거 있죠. 뷰 디드로라는 메소드 안에서 이제 뷰가 로딩되었을 때 이제 동작하는 여러 가지 코드들을 넣게 되는데, 그것들이 사실은 이제 서로 관련이 없는 내용들도, 그 자체들끼리 서로 관련이 없는 내용들도 많을 거예요. 단지 같은 시간에 같이 처리돼야 될 것들을 묶어놓기 때문에 이제 시간적 응집도라고 하는데, 이쯤부터 되기 시작하면 응집도가 이제 슬슬 낮아지기 시작하죠. 사실은 거기에다가 그렇게 들어가는 것은 썩 좋은 형태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논리적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유사한 성격을 갖거나 특정 형태로 분류되는 처리 요소들을 한꺼번에 한 모드 처리,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로는 다른 거지만은 그냥 성격이 비슷하거나 해서 이제 묶어놓는 경우가 해당되고요. 그다음 우연적 응집도 같은 경우에 사실은 예, 정말 아무 상관없는 그런 내용들을 묶어서 처리하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결합도와 응집도에 대해서 설명을 대충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너무 말장난 같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는 참 이거를 이렇게 말해서 이 느낌이 전달이 될까? 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이번 챕터를 여러 번 녹화를 하게 된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것을 정말 와닿게 제가 설명을 잘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 예. 하지만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사실은 저거를 응집도 종류를 다 외우는 것도 결합도 종류를 다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합도가 왜 발생하는지, 어떻게 해야지 응집도 높아지는지에 대한 이해만 가지고 계시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응집도 강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 가지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경우가 응집도가 높은 거고요. 이제 온갖 뭔가 잡다하게 섞여 들어간 경우가 대부분 응집도 낮은 경우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항상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가장 사람들이 크게 의문을 가진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한 가지 기능을 하는 것과 잡다하게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을 사실 어떻게 구분하나요? 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일을 잘하는 클래스를 한번 해볼게요. 결국 응집도가 높은 클래스인데, 응집도가 높은 클래스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응집도가 높은 클래스는 인스턴스 변수가 일단 개수가 자체가 적어요. 그러니까 인스턴스 변수 자체가 많은 클래스들 치고 응집도가 높은 클래스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즉, 어떤 변수라는 것은 무슨 어떤 동작을 하기 위해서 값을 저장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변수가 많다는 것은 이 클래스가 여러 가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변수를 봤더니만 변수의 한 절반 정도는 A라는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고, 나머지 한 절반 정도는 B라는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다면은 이 클래스는 결국은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두 가지가 어떻게 묶였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앞에서 봤던 응집도 종류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의 기능이 정말로 아무 상관없는데 그냥 우연히 같이 들어왔다면 진짜 우연적 응집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능적 응집도일 가능성은 굉장히 낮죠. 근데 그 두 가지 일이 한 가지 일을 끝나고 난 결과를 다시 다른 쪽에서 이용하기 위한 용도라면 순차적 응집도가 될 것이고, 그 클래스의 입출력이 동일한 내용이 결국 안에서 두 개의 일을 하고 있다면 교환적 응집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아니면 동시에 어떤 한 시간대에 처리돼야 될 일들이 동시에 한 개의 클래스로 그냥 묶여 있다 그러면 시간적 응집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클래스가 어떻게 구성된지를 보면은 이 응집도가 어떤 종류인지를 판단하게 되면은 클래스가 얼마나
응집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은요, 그렇게 두 개로 다른 일을 위해서 필요로 한 두 개의 변수들을 아예 분리를 해가지고 클래스 두 개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기능적 응집도를 가지는 클래스가 두 개가 만들어지고 굉장히 응집도가 강해진 상태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인스턴스 변수의 개수를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스턴스 변수가 하는 일들이 한 가지 일을 위함인지 두 가지 일을 위함인지를 봐야 되는데, 사실 이게 글피파 가지고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각 메소드는 인스턴스 변수를 하나 이상 사용해야 함이라고 되어 있죠. 만약 인스턴스 변수가 두 개가 있고 어떤 메소드가 인스턴스 변수를 그 중에 한 개를 사용한다면은 그나마 괜찮은 편이고요. 만약에 어떤 인스턴스 메소드가 그 클래스 가지고 있던 인스턴스 변수 두 개를 다 사용하고 있다면은 굉장히 좋은 상태인 거죠. 근데 반대로 어떤 메소드가 인스턴스 변수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이 메소드는 이 클래스가 해야 될 본연의 기능 이외에 딴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응집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이 메소드가.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 즉 인스턴스 변수를 사용하지 않는 메소드들을 잘 추려내서 그것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 대부분의 경우 인스턴스 변수를 사용하지 않는 메소드들은 그 클래스에 있을 필요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안에 있는 메소드들에서 자기 자신의 프로퍼티나 메소드를 접근할 때도 항상 셀프를 써줘요. 그러니까 셀프.프로퍼티, 셀프.메소드 이런 식으로. 사실 그렇게 쓴다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왜 쓸데없는, 굳이 필요도 없는 셀프를 왜 자꾸 붙여주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필요 없는 코드를 굳이 넣어줄 필요 있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정보거든요. 클래스를 그냥 이렇게 꼼꼼하게 다 읽어보지 않더라도 그냥 한눈에 휙 지나가도 어떻게 그 클래스 안에서, 메소드 안에서 얼마나 많은 셀프를 쓰고 있는지가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셀프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면 이 메소드는 이 클래스의 응집도를 굉장히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구나. 오히려 반대의 경우라면은 이 메소드는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는데 이제 판단 기준으로 쓰는 거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그 판단들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의 구조를 바꾸는 리팩토링을 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메소드가 인스턴스 변수를 더 많이 사용할수록 응집도가 높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응집도가 높은 게 무조건 좋으냐라는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응집도가 높으면 좋아요. 그건 틀릴 수가 없어요. 분명히 좋은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응집도가 매우 높은 코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 특히 이제 테스트 코드가 아닌 이제 현업에 사용되는 코드에서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구현해야 되는데, 모든 클래스들이 매우 높은 응집도를 가지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고요. 또 그게 바람직하지도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그 클래스 하나의 응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죠. 공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80% 정도의 응집도만 해도 충분히 만족스러운데, 그것을 100%의 응집도를 가지게 만들려고 그러면 몇 배의 시간을 더 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가성비가 안 나오는 그런 활동이 되는 거죠. 코드 생산에 너무 많은 비용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응집도가 높은 게 좋은 건 아니란 거죠. 하지만 유사한 비용이라면 응집도가 높은 것이 좋습니다. 똑같이 반나절을 코딩해서 결과물을 내놓을 거라면은 응집도가 높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집도가 높은 방법으로 코딩을 하는 연습이 충분히 되어 있어야지 동일한 시간을 들여서도 더 응집도가 높은 코드를 만들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응집도가 높은 코드를 만드는 게 굉장히 고비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다. 무조건 무식하게 시간을 많이 들여서 그렇게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반대로 그게 충분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유사한 비용이 들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같은 비용이라면 이왕이면 응집도가 높은 것이 좋다. 그러려면 응집도가 높게 코딩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평소에 많이 연습이 되어 있어야지 동일한 시간을 들여서 응집도 높은 코드를 만들 수가 있겠죠. 같은 시간을 써서 응집도가 높은 코드를 만든다면 그 말이 곧 그 사람은 코딩을 잘한다는 말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1200룰로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함수를 작게 매개 변수 목록을 짧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클래스 분리가 필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 1200룰의 제한 조건인 함수 하나에 10라인, 클래스 하나에 200라인은 생각보다 빨리 그 제한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이제 분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자주 이제 분리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더 잘 분리하는 것에 대한 연습과 고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어차피 클래스 하나 분리를 하려 그러면은 어떤 클래스 하나가 A, B, C 세 개의 기능을 하고 있었는데 B 기능을 떼가지고 두 클래스로 분리하면서 A와 B를 기능을 하게 하고 B와 C를 기능을 하지는 그렇게 만들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그렇다면 그 사이에 있는 B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양쪽 두 개의 클래스를 같이 써야 된다든지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자, 그런 거는 이제 애초에 그런 식으로 만들기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그렇다면은 그런 활동을 하게 되면은 A, B, C, A, B, C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기능을 한 개의 클래스 담당하고 나머지 한 개의 기능을 한 개의 클래스 담당하는 식으로 분리가 될 거예요. A, B 두 개의 기능을 하고 있던 클래스가 또다시 덩치가 커지게 되면 분리를 하게 되면 A와 B로 분리를 하겠죠. 그러면 결국은 어느 순간 되면은 A를 하는 클래스 하나, B의 하는 클래스 하나, C의 하는 클래스 하나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나씩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분리된 클래스와 이제 함수들은 응집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1200룰을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하게 되면은 응집도가 높은 작은 클래스가 개수가 많아져요. 자, 응집도가 높은 이제 클래스라는 것은 그 클래스 하나하나가 제각기 정확하게 한 가지 일만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클래스 간 결합도, 그러니까 이 응집도가 높은 작은 클래스 간의 결합도를 낮추면은 재활용이 가능한 많은 클래스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건 그거죠. 많은 클래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재활용이 가능한 이 중요 포인트가 되는 거죠. 즉 단순한 룰에 의한 반복적인 활동이 익숙해지기만 하면은 자연스럽게 재활용도가 높아지는 클래스 간 결합도가 낮은 그런 많은 코드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좀 전체적인 생산성이 향상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각 숫자가 의미하는 바, 1200룰에서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함수가 10라인을 넘는 경우는 대부분 추상화 레벨이 잘 분할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함수 안에서 어떤 특정 일을 하는데 다른 함수로 분리되어서 그 함수를 콜해야 될 일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저번 시간에 제가 동영상에서 설명드린 라면 끓이는 이야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면을 넣으세요 하고 물을 끓이세요. 면과 숲을 넣으세요. 그다음 그리고 3분 더 끓이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씩만 해야 될 것이, 자, 물을 끓이세요. 근데 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면의 봉지를 어떻게 뜯어야 되는지부터 해가지고 면이 넣을 때 물이 뜨거운 물이 튀지 않게 잘 어떻게 넣어야 된다는 등, 면을 반 잘라서 넣어야 될까 아니면은 이렇게 온갖 종류들, 면을 넣었을 때 이제 한쪽 면이 이제 물에 떠올라서 이제 이쪽은 안 익고 밑에는 익고 하기 때문에 한 번씩 뒤집어 주라는 등, 언제 면을 풀어야 된다는 등 이런 이야기까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그리고 나서 3분 더 끓이세요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중간에 있는 게 추상화 레벨이 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10라인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더 복잡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클래스가 200라인을 넘는 경우는요, 대부분의 경우 SRP를 어기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SRP는 뭐냐면요, 이번 시리즈의 주된 이제 내용인 솔리드에서 제 앞에 있는 S에 해당되는 Single Responsibility Principle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즉, 하나의 클래스는 하나의 일만 해야 한다는 원칙을 어기고 있어요. 즉, 어떤 클래스가 동시에 여러 개의 일을 하고 있고 굉장히 어떤 기능에 대한 욕심을 내어서 뭔가 잡다한 것들을 다 끌어안고 있는 경우죠. 즉, 우리가 매번 보는 뷰 컨트롤러, 메시브 뷰 컨트롤러가 맨날 놀림받는 그런 A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자, 그래서 200라인을 넘는 경우는 SRP를 어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200라인을 넘기지 않아도 이제 SRP를 어기는 경우들이 충분히 발생하죠. 왜냐면 200라인 안에서 100라인 정도는 A 라인이라고 하고 있고 100라인짜리는 B 라인이라고 있으면 사실은
그것 다시 이제 두 개를 분리하는 게 맞긴 한데 그것들을 판단을 잘 못해요. 생각보다 잘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연습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계속 분해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언제 할지에 대한 기준점이 없으면 힘들어지니까 한 200라인 정도에서 끊어서 200라인이 넘어가면은 이거 분명히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한번 이걸로 분해 연습을 한번 해보자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마지막으로 연습으로 이제 프라임 넘버를 구해서 출력하는 이제 샘플을 코드를 보고 이제 이야기할 텐데요. 이것은 별도의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앞서 이제 동영상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부분이 설명을 하기 굉장히 좀 난감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이게 정말로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나? 하는 의문들이 좀 들어서 계속 재촬영 스크립트를 써놓고도 한번 해보고 스크립트 없이도 한번 해보고 했는데 역시나 계속 만만치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